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아버지의 조용한 고백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자식 때문에 사는 줄 알지만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어느 노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제 나이 72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포천 외곽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요. 마당 한켠에는 키 작은 감나무가 서 있고 뒤뜰에는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 심어둔 수국이 매해 잎을 틔웁니다. 이 집은 조용합니다. 시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가끔씩 울리는 전화기 진동 외엔 거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요. 그런데도 저는 익숙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삶이라고, 원래 혼자라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혼자가 된 건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아들과 멀어지면서부터였지요. 제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죠.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된장과 멸치의 비율을 꼭 기억해가며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은 그런 마음을 봐주지 않더군요. 3년 투병 끝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59, 그리고 남겨진 건 저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몇 달 후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어차피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고마운 말이었지요. 아들 부부, 손자까지 셋이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는 게 민폐일까 싶어 망설였지만 그렇게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겠다 싶어 짐을 꾸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노년은 외롭진 않겠구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웃음소리, 그 사이에 나도 섞여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직장일에 치이고 주말이면 회사 사람들과 약속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녔기에 아이 돌보는 일이나 집안 살림을 제가 대부분 맡았죠.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저녁 반찬 준비,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제 무릎에서 컸고 저는 그 아이를 정말 보물처럼,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겼지요. 말을 배우던 시절 할아버지, 하며 제 품에 안기던 그 느낌, 지금도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 이사하려고 해요. 애도 크고 방도 좁고 좀 더 넓은 데로 가보려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제 짐은 포장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삿날 저는 한쪽 구석에서 아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손자 녀석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할부지도 같이 가요.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거야. 준우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지. 그 말을 한 뒤 애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뭔가 불편했는데 말을 못했던 걸까? 내가 너무 오래 그 집에 머문 걸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도 멈췄습니다. 늙는다는 건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혼자가요? 전에 살던 단층 집으로 갈 수는 없었고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너무 조용해서 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합니다. 외로움도 습관이 되면 고요함이 되더군요. 저는 그날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속에서 제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짐작조차 못했던 제 마음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을 거란 체념이었을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아들에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직 가족이고 싶다. 그 말을 했더라면, 아니, 그래도 그는 짐을 쌌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삼키며 삽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나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어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턴 반찬 2가지에 국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밥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젠 특별한 일도 아니구나. 가끔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자가 잘 있는지, 며느리는 요즘 어떤지 별말 아닌 걸 물어보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손이 안 갔습니다. 내가 방해가 될까봐, 괜히 귀찮게 느껴질까봐, 그런 마음이 앞서 숫자 버튼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 중 유독 기억나는 하루가 있습니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2월이었고 어느 주말 오후였지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흔들리는 전깃줄 소리에 괜히 마음이 허해지더군요. 라디오를 켰는데 어느 청취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분이 나에게 전화를 기다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혹시 나도 그럴까?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아들이 내가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 밤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네, 아버지. 짧은 인사 후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는 말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묻는 말도 애매하게 흘러갔습니다. 애는 잘 크냐? 응, 뭐 잘 지내요? 그럼 됐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딱 40초. 그게 내가 그날 아들과 나눈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다녔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시야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를 먼저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오면 반갑다는 말 대신 왜? 하고 물어보게 되더군요. 말이 짧아졌고 감정도 점점 숨기게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상처받겠지. 혼자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식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즘 효도 여행 보내준다더라. 며느리가 직접 반찬 해줬다네. 그런 말들 속에서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런 아버지였어. 나도 그 아이를 다 키워냈다고. 지금처럼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걸 말해봐야 뭐합니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데요. 내 마음은 점점 말라갔고 대신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잣말이 늘고 TV를 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재방송으로 하는 드라마를 3번이나 반복해 보면서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소리라도 들려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문득 생각하겠지. 언젠가는 찾아와 밥 한번 먹자고 하겠지. 그 기대를 완전히 접지 못하는 게 아마 부모라는 사람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상처받아도 아무리 잊힌다 해도 끝내 그 자리에 남아 기다리는 존재. 나는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요. 사실 나이가 들면 생일이란 게 그리 반갑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대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 한켠에 남더군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생일 아침에는 미역국 한 그릇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먹어야지.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된장국이 더 좋아. 그러면 아내는 투덜대면서도 미역국 옆에 꼭 된장국을 하나 더 끓여줬습니다. 그런 생일이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첫 생일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고 2번째 생일도 그랬죠. 3번째 생일쯤엔 아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데려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생일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력에서 숫자 하나를 바라보며 스스로 기억하는 날. 그러다 어느 해 그 생일이 유난히 쓸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봤습니다. 배터리는 절반 정도, 알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쯤엔 올지도 모른다고. 손자 준우 녀석 사진 하나쯤은 보내올지도 모른다고. 오후 이 시가 지나 드디어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이 많아서 다음 주에 뵐게요. 짧은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그저 확인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오질 않았고 괜찮다는 말도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 그나마 익숙한 맛이니까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음정도 없고 박자도 틀린 노래. 하지만 그게 이날의 유일한 축하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겠지. 다음 주엔 오겠지.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처진 눈과 하얘진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 그제야 느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제 그들의 시간 속에선 멀어졌구나. 며칠 뒤 복지관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누가 묻더군요. 성우 형님, 생신 지났지요? 자식들이 뭐라도 해줬을 거 아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다 바쁘잖아. 안 챙겨도 돼. 나도 기억 못했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군가는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며 내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달력에서 내 생일 날짜를 지우자. 기대하지도 기억하지도 말자. 그날은 그냥 평범한 하루로 넘기자. 그게 덜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참 간사하지요. 달력에서 지운 날짜도 가슴에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마음이 조용해지고 괜히 집안 정리를 하게 되고 자주 입지 않던 옷을 꺼내 입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혹시라도 오늘만큼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봐.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늘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진짜 믿게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드라마처럼 큰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도 없이 안에서부터 부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도 어느 날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문득 모르겠더군요. 밥을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다가 가스불을 끈 건지 안 끈 건지도 헷갈리고 잠깐 현관에 나갔다가 내가 왜 나왔지? 하고 문 앞에 서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좁은 욕실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무표정하고 그저 살아만 있는 사람의 얼굴. 그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죽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어진 거죠. 그 즈음 복지관에서 손글씨 편지 쓰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청했어요. 글이라도 쓰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싶었죠. 처음엔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라는 질문에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편지를 쓸 대상이 없었거든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너를 원망한 적은 없다. 다만 내가 멀게 느껴질 때 아빠는 조금 외로웠다. 아빠는 이제 괜찮다. 너는 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안다. 그래도 문득 아빠 생각이 날 때가 있다면 그냥 한번 마음속으로만이라도 인사해다오. 편지를 쓰고 멍하니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꺼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가벼워졌거든요. 며칠 뒤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주변을 맴도는 비둘기들. 그 순간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빠한테 손 흔들어야지. 아이는 활짝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처럼 한때는 내 아들도 그랬겠지요. 내 손을 붙잡고 내 품에 안기고 아빠란 단어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부르던 그 아이. 그런 아이가 어느새 내게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감추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탓할 순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이고 세상이 변한 것이고 아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마음을 접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들이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연습, 전화가 오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는 연습, 혼자 밥을 먹을 때 슬퍼하지 않는 연습. 그런 날들이 쌓이며 나는 조금 단단해졌고 조금 무뎌졌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란 걸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손자도 함께 있었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이 손을 잡아 끌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면 13년의 시간도 조금은 녹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무뚝뚝하게 아버지, 된장 좀 줄여요. 라고 말하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 맛이야. 너 어릴 땐 된장에 밥 비벼서 2공기씩 먹었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밥상엔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아주 작지만 진심 가득한 화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